언론에서 똑같은 얘기를 자꾸 이제 소 염을 다시 이거 하듯이 재탕. 계속 지금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1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토크쇼 부동산 별별 스타일 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야, 시작 멘트 잘했어 오늘. 딴 날보다. 자, 지난주에 결방했는데요, 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아, 그래요? 저야 뭐 멀쩡했고 네. 집안일을 하느라 조금. 그러게. 요새 소장님 팬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잘생겨졌다고, 살 빠졌다고. 내 팬이 어딨어? 왜? 엄청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해? 왜? 아니, 진짜 그렇게 달리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열심히 먹는 양을 조절해가면서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하면은 요요로 연결된다는. 애가 그러더라니까? 뭐라고요? 그 작은 애한테 우리 아빠 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딱 그래. 아,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이게 되지. 안 그러면 먹는 걸로 빼면 근육이랑 수분만 빠지는 거래. 그래, 딱 그래. 그러는 오, 거야. 똑똑하네. 그래? 그래도 상관없어? 내가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라도 해서 빠지면 상관없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지 알아? 뭐래요? 엄마랑 똑같은 말 하네? 그래. 빠지기만 하면 됐지. 뭐 내가 뭐 근육 뭐 필요 없어. 수분이 빠져도. 올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그럼 또 열심히 먹어야지. 아니야. 이게 네. 제가 이 다이어트를 옛날에도 한번 성공했다가 이제 다시 쪘지만 이 제일 중요한 게 위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1일 1식 정도를 한 일주일 빡세게 하잖아. 그럼 위가 이렇게 퍼졌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밥을 많이 먹어도 이게 위가 크니까 이게 포만감이 안 생겨요. 계속 먹게 돼. 그쵸. 근데 한번 일주일 1식을 하면 위가 이렇게 줄어. 그러면 이걸 일부러 막 내가 많이 먹어서 늘리잖아. 그러니까 막 위가 부담스러워 많이 늘리잖아.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작아진 상태가 유지가 돼.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밥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금방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적게 먹어도 배부른 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몸에 있는 지방이나 이런 걸로 에너지를 몸이 쓰고 있겠지. 뭐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 그런 느낌으로. 그런 믿음으로. 성공하면 내 말이 맞는 거잖아. 성공하면. 그래서 연말에 한 어느 정도 되나? 네.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팬분들이 소장님 살 빠졌다고, 좋아 보인다고, 네, 응원해 주시니까 힘내시고, 네, 꼭 도전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별별수다는 크게 4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일단은 재개발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대출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동향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크게 3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4가지 주제를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재개발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유일한 탈출 전략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청신 후에 도시재생지가 화색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세훈표 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것 같은데요. 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지 11곳이 참여 방침이라고 하고요. 창신, 장위 10일 등 동의율 30% 이상 확보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었어요. 공공기획으로 선회한 도시재생 지역 주민들이 반색인데요. 자, 뭐가 풀렸냐? 첫 번째, 재개발 대보수로 불렸던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두 번째, 신규 구역 지정 시 서울시 주도 공공기획 도입. 세 번째, 재개발 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해서 빠른 공급 가능. 이렇게 3가지를 지금 내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계획에 따라서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 슬럼화해 주거환경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주민 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25곳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재생지역에서는 공공기획이 사실상 유일한 출구 전략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내용은 또 이래요. 서울시 공공기획의 공무원 뒤에 탈락하면 정부의 공공재개발에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지역은 국토부가 도시재생지역 참여 제외 조항을 개선하지 않아서 아직도 공공재개발 참여가 어렵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 창신동, 장애 11구역을 비롯해서 서계동, 가리봉 중심 1구역, 신림 4구역, 풍납동, 불광 1동, 불광 2동, 자양 2구역, 행촌동, 숭인동 등 도시재생지역 11곳이 공공기획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들 대부분은요, 뉴타운 해제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입됐던 곳인데요. 낙후도가 심해서 정비사업이 시급하지만 도시재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부 개보수만 이루어졌을 뿐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해당 지역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고 해도 예산이 중복되어서 지원된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는데요. 자, 이처럼 도시재생 사업은 선도사업이 12개 지역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쇠퇴를 멈춰서 제 기능을 유지하는 곳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조 원을 들여놓고 이제서야 통합 성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도시재생 사례에 대해서 창신, 숭인, 안양, 박달뜨락, 고향 당당한 원당 사람들에 대한 샘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이번에 통과되면서 많은 분들이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이미 절차를 시작해서 소유주 2,800명 중 약 35%의 동의서를 받았다. 실패한 도시재생정책 1호 지역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만큼 공공기획 1호로 거듭나길 바란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 1구역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재개발구역 또 따로 있고, 공공재개발 또 따로 있고, 공공기획재개발 또 따로 있고, 너무 복잡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우리 소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된 얘기도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국토부 예정지구 지정 전 작성한 사업 찬성 동의서도 인정을 하겠다. 사업 철회 요청은 예정지구 지정 6개월 뒤에 가능하다. 찬성 의사를 번복하려면 예정지구 지정된 30일 안에만 가능하다. 즉 찬성 동의서만 받는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얘기가 너무 많아. 많죠. 그래서 네. 오늘 많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많은 네. 얘기지만 네. 사실 이제까지 했던 얘기 반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똑같은 얘기를 자꾸 이제 염을 다시 이거 하듯이 재탕. 계속 지금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내용은 이거예요. 일단 처음 질문하셨던 재개발, 공공재개발, 공공기획 재개발 세 개가 차이가 뭐냐? 그렇죠. 이 재개발 사업이 원래 뭐냐면 원래 재개발은 공공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원래 민간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원래 이제 길이라든가 이 기반 시설이 열악한 데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기반 시설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동네 집도 너무 많이 낡았어. 집 니네 어차피 헐고 새로 짓거나 이런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니들이 집을 헐고 새로 지을 때 이런 열악한 기반 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개선을 해라. 이런 측면.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공공의 지위에서 공공행정청의 지위에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라고 만든 게 재개발 사업이에요. 원래는 공공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민간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일정 동의 요건이 있겠죠. 조합을 만들어 사업들을 해왔던 게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이고 공공이 주도해서 한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 SH공사, LH공사가 사업 시행자이고 주민들은 땅만 내놓는 그런 방식의 재개발 사업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섞여 있었죠. 근데 비중으로 따지면 대부분의 재개발은 민간이 조합 방식인 민간 재개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민간 재개발이에요. 그러나 성격 자체는 재개발은 원래 공공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8월에 공공재개발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게 이제 바로 그 당시에 2019년 8월이 아니라 처음에 5월부터네요. 네. 서울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 중에서 10년이 지났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 곳들이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 하라고 내놨는데 하지 않고 멈춰있는, 고여있는 곳들이 있다. 여기를 공공이 들어가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갈 수 있게끔 개입해서 추진하겠다. 민간한테 하라고 냈두는데 조합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 뭐예요? 니들 할 의사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할게. 니들은 딱 내놔. 네. 그럼 우리가 주도해서 할 때 어디에? 지정은 해놨는데 안 가고 있는 곳들. 그렇죠. 원래는 거기서 출발했는데 가면서 내용이 조금 변질이 됐어요. 안 가는 곳이 아니라 조금 덜 가기는 갔으나 약간 진척이 덜 됐던 곳이나 또는 아닌 곳들도 일부 포함을 해가지고 올해 1월하고 3월 계속 지금 이 공공재개발 사업지들은 지정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공모를 해서 올해 계속 지정은 한 건 아니고 작년에 공모 접수된 곳들 기준으로 해서 1차, 2차 해가지고 공공재개발을 했던 곳. 그러니까 여기 공공재개발은 기본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었던 밑그림이 있었던 곳을 공공이 들어가서 LH, SH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공공기획재개발이란 건 뭐냐면 얘는 민간 재개발이에요, 사실은. 민간 재개발인데 그럼 무슨 소리냐?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원래 재개발을 박원순 시장 시절에 새로 추진하는 애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맥이 끊겼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 이제 당선이 되면서 공약으로 내섰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재개발들을 필요한 지역들을 활성화해서 안 하던 것들을 다시 새로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모를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해 갈 거냐에 대해서 이제 시장 되고 나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홍보를 했었고 그 내용에 보면 앞으로 5년간 매년 평균 한 25개에서 6개 정도 그래서 130곳 정도 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13만 호였나? 아무튼 그 정도를 공공기획재개발로 당시엔 공공기획재개발이라는 표현을 안 썼고 아무튼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 공급하는 걸 하겠다 이 내용을 밝혔죠. 그래서 이 민간 재개발을 다시 명맥을 이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오세훈 시장이 끌고 나온 건데 그러니까 원래 했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 신규 지정을 안 했던 것들을 하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얘기가 덧붙여진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게 거의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재개발 구역을 여기를 재개발을 하세요라고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이제 과거에는 표현을 하는데 지정을 해놓고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어떻게 재개발할지에 대한 밑그림을 주민들이 그려오는 거예요. 네. 여기 요렇게 그리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구청 통과하고 시청에 이제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보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다시 이거 보완해갖고 다시 해갖고 오세요. 반려를 해. 보완을 하세요. 보내.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그림을 그려갖고 또 타고 올라가는 거야. 계속 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였지. 그래서 이 공공기획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획을 공공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서울시가 소개해주는 여기 가셔서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을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여기 건축사 사무소 공공건축 우리랑 협력하는 여기니까 여기 가셔서 재개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갖고 오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밑그림 자체를 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민간이 하시는 건 맞는데 그 앞에 그림들을 우리가 그리는 방향대로 이렇게 니들이 쫓아와라. 그렇게 되면 속도가 빨리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해놓은 게 이 공공기획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에 공공의 기획이 들어간 다른 이름이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 과거에 도시재생. 그러니까 중간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왜 민간 재개발이 매일 끊겼냐. 이 박원순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님은 민간 재개발을 잘 안 해주려고 했고, 그럼 앞으로 재개발 대신 뭘 해야 되느냐. 재개발 대신 기존에 살고 있던 집들을 보수하고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 낙후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로는 조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든가 아니면 있는 대로 두고 담벼락 정비하고 그냥 고쳐 쓰는 집은 헐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 하거나 또는 단독주택을 헐고 빌라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이거 소규모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두 집 헐고서 같이 사업 시행해가지고 맞벽 건축해서 집을 짓거나 또는 뭐 빌라를 같이 짓거나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하라. 뭐 이런 게 박원순 시장님의 의견이었고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갔던 거고 그런 사업들을 서울의 여러 지역들 재개발 사업을 하다가 재개발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경우도 있고 동의가 안 돼서 안 한 경우도 있던 이런 지역들에다가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을 하라고 해놨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지금 이제 와서 우리는 도시 재생 싫고 다시 재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마침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 와서 나 재개발 다시 앞으로 서울시에 연간 앞으로 5년간 뭐 이만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럼 우리도 도시재생 이거 빠꾸 하고 다시 재개발로 하고 싶어요. 이 목소리들을 지금 다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그런 계획이 없던 곳들도 우리 재개발하게 해주세요를 요청하는 거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던 곳들도 우리도 다시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까지는 이게 하고 싶어요가 공공기획 재개발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이라도 하고 싶어요. 다른 거라도 하고 싶어요. 요청을 계속 해왔지만 이제까지 재생하면서 쓴 돈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로 돌려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지는 못해요. 이런 식으로 막혔던 부분이 좀 풀릴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획 재개발 측면에서는. 그래서 되게 기대감을 갖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얘기 나오는 지역들이 지금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추진되다가 이제 거의 멈췄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획 재개발로 전환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지정하는 거는 여기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지정하는 거랑 네. 예를 들어서 기준 자체가 엄청 높아버리면 지정이 안 됐겠지. 그것도 네네. 반대가 있었을 테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약하고 또 이 지정되고 이랬던 당시는 재개발 투자했던 사람이 거의 폭망했던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은 재개발에 되게 열망이 크지만 2010년, 11년, 12년, 13년에 그 시절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재개발 구역도 다 망했거든요. 재개발 사업 추진했던 곳들이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인데 거래되는 물건은 3억 8천. 맞아. 조합원 분양가보다 마이너스 P로 막 거래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재개발하면 망하겠다. 그렇지. 우리 재개발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해제시켜주세요. 맞아. 해제 목소리가 되게 컸던 적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2012년에 서울시에서는 도시 재개발 뉴타운 출구 전략이란 걸 수립해가지고 주민들 의견 물어서 해제시키는데 되게 열심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해제시키는 기준 자체에 문제가 또 되게 많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보면 무슨 구역이 소송안에 그때 해제된 게 무효네 어쩌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행정력이 과도하게 작동을 하면서 발생했던 부분이지.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렇게 됐던 곳들 중에 그 당시에 주민들은 어땠겠어요? 지금 우리 다시 재개발 추진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주민 100%의 목소리가 재개발을 희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재생을 할 때도 아니야 우리는 재개발로 가야 돼라는 목소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야 우리는 재생으로 가야 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재생을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받아져서 재생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조금 줄어들고 아니야 재개발해야 돼 이 목소리가 더 크니까 이제 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항상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싸워가면서 이런 사업들은 가는 거니까. 맞아요. 시장 분위기나 속해 있는 사람들의 성향 이런 것들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사실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58개 사업구역이 있었고요. 행정동이 93개 동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10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활력을 불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84개 동 90.3%는 여전히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서 비쇠퇴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7개 동 7.5%, 그리고 멈춰 있는 곳이 2개 동 2.2% 정도 존재한다고 하니까 사실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사실상
거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공공기획 재개발로 출구를 하나 열어줬으니 여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투자할 때 투자가 요새 워낙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러는데 여기는 투자하는 거에 관련해서 주의사항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향상의 차이고 잘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재개발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싶은 지역들을 모두 재개발 구역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획 재개발이라도 되면 좋지. 근데 이게 모든 추진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인데 우리 동네 재개발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업자들이 가서 투자자들 꼽고 야 여기 노후도가 맞아서 분명히 될 거니까 맞아, 다들 맞아. 원하니까 야 나한테 컨설팅비 내라. 뭐 컨설팅비 1,500, 2,000씩 받는데 미친놈들 많아. 그래서 그거 해가면서 그러니까 별 탈법적인 불법적인 작업들을 해가면서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있어. 그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아무튼 그러면서 지금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력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거 투자를 안 해보셨으니까, 지금 이제 좀 부동산을 아는 것 같은 사람이 여기 거의 될 겁니다. 내 말 듣고 사놓으면 가격도 오를 거고 재개발 될 겁니다 하면서, 컨설팅비를 그렇게 수천만 원을 받으면서, 1,000만 원 이상 받으면서, 이제 사람들 사주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샀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쩔 거야. 그러게. 나중에 걔는 없어져. 연락도.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곳이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요번에 또 안 되고 분위기가 또 다시 꺾이는 분위기로 가면 흐지부지 되고 또는 가다가도 이 사업 추진이라는 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재개발 사업은 제가 얘기했죠. 조합원들의 피와 눈물로 하는 거라고. 네. 수많은 사안에서 갈등 주체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끼리 싸우면 사업이 안 가거든요. 제 조합장 사업이 가는 것보다 제 조합장이 안 되는 게 내 마음이 편해. 그러면서 바둑끄댕이 잡는 경우도 많고 별의별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될 거야. 막 다 해줄 것 같은 것처럼 뉘앙스가 보이고 언론에서도 막 지금 다 될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쓰이지만 이 중에 되는 곳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끝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곳들은 또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도 오래 걸릴 가능성이 되게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수많은 변수들이 생깁니다. 이 사업 가는 과정에서. 또 솔직히 저는 이제 재개발 투자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런 초기 단계의 재개발에 사놓고 묻어놓는 투자는 할 마음이 없어요. 없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싸고 묻는다. 이거는 그냥 뭐 하나 사놓고 뭐 20년 뒤에 30년 뒤에 뭐 되겠지 이런 마음이라면 살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이 부동산 이 초기 단계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보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치솟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뭐가 이슈면 한번 가던가. 그래서 그리고 장이 꺾이면 사업이 거의 끝마무리 있는 애도 가격이 꺾여.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나와. 그래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초기 단계가 어떤 리스크나 이런 걸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과거에 되게 유력하다라고 판단해서 시장도 밀어주고 구청장도 밀어주고 맞아요.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구청장은 나가리 되고 시장도 그만하고 하니까 이게 기운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그렇죠. 지금 15년이 됐는데도 아직 뭐 재개발 삽도 못 두고 시작도 안 한 이런 지역들도 서울 요지의 지역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한 분들이 가격이 올랐다 또는 엑시트는 할 수 있었다. 그때보다 올랐다 할 수 있지만 기회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실패한 투자인 사례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투자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어떻게든이라도 뭔가 쫓아는 가야겠는데 다른 동아줄을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라도 해야죠. 뭐 이런 마음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틀렸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내 취향은 아니다. 나는 그런 식의 투자를 통해서
고통도 받아봤고 주변에 고통받은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덜 먹더라도 좀 확률이 높은 그리고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좀 좀 더 안정성 나은 있고 시기를 확실한 거. 저는 뭐 이게 근데 이건 사람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니까 뭐 저는 지금 주택수를 더 늘릴 생각이 없어요. 뭐 이런 말씀 뭐 여러 번 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이어지는 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또 시청자분들께서 뭐 많이 들어서 아실 내용 중에 하나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도심 내에 공급한다라는 개념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거 방송하면서 막 심취해서 난리쳤던 게 바로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건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또 대두되고 있죠. 근데 제가 이번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진행하는 여기가 재개발된대요. 개발이 된대요. 근데 도대체 무슨 방식으로 어떻게 개발되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 그거는 이제 구청에 확인하면 되지. 구청에서 이 동네 여기 뭐 한다는데 구청에 가면 어디에 물어보시면 돼요. 다 이 구청에 보면 해당 구역의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다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 사업 방식이 뭔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가셔야지 이거 뭐 개발된다니까 무조건 뭐 다 뭘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전에 꼭 관공서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그리고 접근하시는 되게 중요한 것 게 같아요. 여기 재개발된데 그래서 가서 얼른 빌라나 물건을 샀어. 그런데 우리 방식이 도심공공주택 복합 방식이야. 그러면 바로 청산이에요. 맞아요. 그거 사면 안 되는 걸 산 거야. 그래서 이 사업 방식에 따라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문제라서 내가 동의한다 아니다 동의를 철회할게 이걸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 이건 사실 이제 나중에 좀 법률적인 문제. 그렇죠. 철회는 언제까지 이 사업 방식일 경우에 철회는 언제까지가 가능할 건지. 이게 국토부에서는 또는 이제 법을 만든 국토부에서 이제 법 안쪽에서는 이렇게 봅니다라고 할 수 있어도 또 이게 사법부에서 판단은 통상적으로 이건 어디 걸 갖다 준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 재개발에서 지금 운용되고 있는 기준을 가져올 것이냐. 뭐 이제 그런 기준들이 또 다 만들어져야 돼서 이런 어떤 그런 법률적인 다툼 관련해서도 조금 복잡해질. 그러니까 동의는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야 우리는 공공재개발 말고 민간 재개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철회할래요. 안 할래요. 이 도시공공주택 사업 안 할래요라고 바꿨는데 동의할 때는 네 마음대로였겠어도 철회할 때는 아니란다. 뭐 이제 그런 기준들을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이 옛날에 야 이거 우리 후보지로 지정되기 전에 낸 동의서를 써줄 거냐? 아니야.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부터 연번을 다시 해서 써야 돼. 어떤 그런 디테일한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판단들이 또 여러 가지 이제 따져봐야 될 상황들이 생겨서 조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출이 지금 규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도 대출 규제에 의해 지금 잔금 사고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특약 넣어달라라는 요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대출 관련 특약 조항과 관련한 부동산 계약 현장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나 전세 계약 시에 작성하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은행 대출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은 모두 반환한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이 실행이 안 될 경우 임대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한다는 식의 특약을 적어달라라는 내용이 지금 계속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도 주택임대차 상담 사례집을 통해서 해당 특약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특약이 기재가 되면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대출 불승인으로 계약금 배액 배상해야 하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하지만 관련 내용을 임대인에게 알리면 단박에 거절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출이 원활하던 시기에는 해당 특약이 반영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출 불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사정으로 대출이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를 내가 왜 져야 되냐라고 하고 있고요. 또 특약을 넣을 바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말겠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 불승인과 관련된 특약사항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인이 애도인이 해당 조항을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고요.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지 여부는 온전히 계약 쌍방 간의 합의하에 달려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잔금 대출 사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대인은 대출이 안 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니까 책임 못 지겠다. 임차인은 잔금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무효로 해달라라는 지금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게,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잠그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대출 관련된 게시글들이 부쩍 좀 늘어난 느낌이야. 커뮤니티에서도. 아, 그래요? 예, 늘어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이 내 생각처럼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받는다거나 이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거고, 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페널티 부분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사안인데, 이게 정책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부분을 잡겠다고 기재부에서 되게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니까 은행들은 기재부 말을 안 들을 수 없고, 그렇죠. 그럼 은행들이 가니까 당장 이제 이 일선 현장 제일 끝에 있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해관계인들이, 그러니까 임차인들이나 아니면 매수인들이 만약에 대출 안 나오면 내 손해가 없이 임대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렇죠. 또는 내 손해가 없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권을 계약서 안에 심고 싶어 하는 건데, 어느 미친 매도인 임대인들이 이걸 들어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고 막 전문가들이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매도인 임대인들은, 야, 너한테 계약할 때 그거 해주고 했는데 네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대출이 안 나오면 내가 그냥 아무 페널티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그럼 알아서 해지해주고 나면 다시 임대인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 매수인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기다린 기간 동안에 손해배상, 그렇죠. 손해 발생한 손해 부분이라든가, 왜냐하면 기존의 임차인을 내보내야 될 경우에 이 살고 있던 세입자와의 관계가 또 임대인을 엉키는 부분이 있고, 매도인 입장에서도 매수인 네가 산다고 해서 계약금 받고 했는데 만약에 가격이 그 이후에 빠진다거나,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 발생한 손해를 내가 짊어지긴 싫으니까 애초에 그런 특약을 요구하면, 아이고 임차인 많아요, 그렇지. 가세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집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한 14년 정도 살아서 네. 집이 너무 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계속 인테리어를 하자고 쫄라. 사실 올해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삿짐 빼고 인테리어하고 다시 들어가니까 너무 싫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동네에 다른 아파트로 내가 월세로 이사를 가고, 네. 우리 집을 간단히 수리를 하고 월세를 넣고, 네네. 뭐 이제 이럴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오, 복잡해.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기가 그거 왔다 갔다 너무 정신없고 복잡하고, 나는 그 인테리어 자체를 보는 것도 피곤해. 뭐 어떻게 꾸며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인테리어를 하지 말고 우리 계속 살자를 계속 주장하다가, 네.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제 안 먹힐 것 같아서 최근에 그래서 안 먹혀? 안 먹힐 것 같아서 너무 월세를 어디야, 전세는 비싸니까 네네. 월세를 어디를 가야지 싶어서 봤는데 월세가 아예 없다. 그래요? 매물이 없어. 월세도? 매물이 없어. 그래서 임대 매물이,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뭐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다들 그 정도로 매물이 없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렇게 매물 없는 상황에 내가 가서 대출 안 나오면 그냥 저 페널티 없이 해약하는 걸로 그 조건 써주셔야 제가
제가 계약할게요라고 하면 아마 임대인 부동산 야이씨 왜 오라 그랬어 부동산한테 졸라 화낼걸? 그럴걸? 그렇지 않? 그렇지. 그러고도 남지. 아니 이런 조건 얘기했으면 미리 애초에 안 나왔지. 네가 이런 조건을 달겠다고 임차인이 얘기했으면 내가 가계약금 받지도 않았지. 그렇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계약서 때 와서 얘기하냐고 화내고 아마 갈 거예요. 시간 낭비하겠다. 맞아. 거의 그런 분위기일 그게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지. 지금 뭐 사고 때문에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대출이 안 나오면 이렇게 위약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약금을 안 내도 되는 자기 방어 조항을 특이하게 넣고 싶어 하더라도 받아주는 매도인 임대인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물이 이렇게 귀하고 누가 우위냐. 지금 임대인과 매도인이 갑인 시기잖아요. 그렇죠. 물건이 많은 시기에는 임차인 매수인이 갑인 시기가 있어요. 그런 때에는 요구해도 받아줘.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성 별로 없는 얘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불안하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 못 치면 어떡하지? 열심히 알아보니까 이런 식의 특약을 넣으면 괜찮다라고 해서 특약을 넣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많다는 그 건데. 부동산이 그런 얘기 해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임대인이면 해주시겠어요? 이게 그러면 또 이 고지식한 또는 이제 이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도 한번 말씀은 건네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 그럼 또 이게 얘기는 해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는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얘기해봤는데 그러면 기분 나빠서 부동산 끊어. 너랑은 계약 안 해. 이래버리면 더 곤란한 상황도 생겨. 맞아. 솔직히 말해서 말 안 하는 게 나아, 이거는. 맞아. 어. 현실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얘기는 해봐줄 수 있는데 임대인 기분 나빠서 도망가면 나만 손해. 사실 이 대출 관련된 부분도 이제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된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아쉬운 게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지금 잔금 대출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뻥뻥거린다는 얘기가 지금 저한테 계속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대출이라는 것은 승인이라는 걸 먼저 받아놓으면 되거든요. 즉 잔금 때 가서 승인 받는 게 아니라 미리 승인을 받아놓으면 그때 실행만 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대출 승인이 계약 전에는 안 된다는 거. 계약 전에 대출을 받아야 잔금을 칠 수 있으니까 계약 전에 승인을 받아놓고 그 승인에 따라서 승인 신청된 조건으로 계약만 이루어지면 유효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참 안정적일 텐데 현실적으로 이것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뭐요? 계약금 한 1,000만 원에 그리고 중도금을 빠르게 계약금의 나머지 10%를 맞추고 네. 특약을 이렇게 쓰는 거지. 계약금은 1,000만 원이야. 아 근데 그것도 좀 그런가? 계약금 1,000만 원인데 중도금 시 확인하고 만약에 대출이 안 나올 경우에는 위약을 하는데 그때 위약금은 계약금 1,000만 원이었잖아. 1,000만 네. 원만 한다. 그럼 세입자는 1,000만 원만 떼면 되잖아. 또는 500만 원. 그것도 떼잖아. 그치,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어. 그 대출이 안 나오는 거는 본인 네. 사정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제는 뭐냐면 그 금액을 계약금 10%로 10% 다 떼이는 것보단 낫지. 그거는 지금 그런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최소화해서 걸고 임차인 입장에서 그 정도는 임대인도 놔둬야 4,000만 원, 5,000만 원 다 떼는 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얼마 이내에 알아봐라. 계약 이후에 그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계약만 하고 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먼저 받아놓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계약금을 최소한으로 하고 네 그리고 대출 신청을 먼저 넣어서 승인 먼저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과연 그 계약금 10% 범위 내에서 받아줄지 네 이것도 또 네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사실 세를 놓는 게 중요하지 위약금 받아먹는 게 목적은 아닌 거잖아. 근데 요새 세상이 각박해져가지고 사실 아니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이 각박해져갖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아이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하고 돌려주고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중개할 때만 해도 요새는 뭐 아주 그냥 다들 아주 그냥 전문가라서 아주 그냥 날선 칼도 이런 칼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융통성이나 유두리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잘 안 통하는 사회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각박해져 가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지켜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입주하는 아파트 잔금 대출 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계속 이슈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아주 P2P 업체들이
네. 사금융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짝반짝. 그냥 관치금융의 나라야. 관치금융이야, 관치금융. 가계부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관에서 딱 하면 은행들이 알아서 겨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이 민간을 뭐 그것만 그래? 다 그렇지. 그러니까 관의 목소리가 너무 센 나라인 것 같아. 자, 대출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자, 무주택자들이 꽉 막힌 대출에 결국 문물을 갭 투자를 나섰다는 겁니다. 자, 대출 관련된 얘기와 갭 투자,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갭 투자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64.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정부가 초유의 대출 중단 등 연이어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면서 영끌 매수가 어려워지자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부족한 돈을 대출받는 대신 세입자를 받아서 메우는 형태의 투자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라는 불안감에 갭 투자 형식이라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세 불안에 무주택자의 갭 투자가 꿈틀거리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더 오르면 앞으로는 다시 집을 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요. 당장 현금은 부족하고 대출도 막혔는데 빨리 작은 구축 아파트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비중이 굉장히 높죠. 갭 투자자 중 무주택자 비율이 64.7%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산 사람 중 무주택자 비중은 64.7%로 작년 상반기 52.6%와 비교해서 무려 10%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자,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폭등한 영향이 가장 크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더 적은 자금으로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갭 투자가 유리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각종 규제에 담보대출의 대출 한도 집값의 40%를 줄였고요. 전세가 고공행진의 아파트값 전세가율이 대략 67%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려면 집값의 60% 이상의 현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갭 투자로 집을 사면 30%만 자금을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주택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 집 마련하려면 갭 투자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데요. 지금 현재 대출은요,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고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여러 가지 지금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대출이 아예 막힌 은행도 있어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고요. 우리은행도 한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주택자들의 공포가 크게 확산되고 있고요. 무주택자의 갭투자 증가는 거주 불안에 따른 심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인은요. 전세가격 폭등,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불안 심리 확산이라는 원인을 가지고 현재 시장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갭 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생각보다 높은 비중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 네, 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뭐 이 얘기는 계속했던 얘기 반복이라서 네네. 작년에도 김의겸 이제 의원이 되셨죠? 네. 의원께서 흑석동에 상가를 팔고 안 팔았으면 더 올랐을 텐데. 아무튼 근데 사실 대체 투자도 너무 잘하셔서 올해 입주하실 집을 작년에 매수해서 우면동인가 뭐 아무튼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올해 뭐 입주를 하셨다면서요. 근데 작년에 작년보다 지금 뭐 가격이 뭐 10몇억이 올랐다고 기사화 됐었는데 결국은 올해 입주할 집을 작년에 전세 끼고 사는 게 신의 한 수였던 거죠. 네네. 지금 다른 사람들도 내년에 올해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미리 전세를 껴놓고 네. 사놓는 거죠. 그리고 또는 한편으로는 지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년이 아니라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대출이 조금 완화되는 시점이 되면 이렇게 전세 껴놓고 사놨던 집에 내가 실입주하면서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사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겠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실수요 투자를 이런 식으로 전세 끼고 미리 사놓는 형태로 다들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도 그분은 유주택자잖아요. 이사갈 집을 미리 사놨다가 나중에 만기가 되고 들어간다. 라는 개념인데, 지금 보면 갭 투자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64.7%. 사실 얘기하면 집 없는 분들이 갭 투자로 해서 집을 산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아니요. 건데. 그분도 그랬지. 그 아, 상가를 그래요? 상가를 팔았으니까 무주택인 상태에 산 거지. 아, 똑같은 얘기야.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있는 매물들 나와 있는 거 입주 가능한 매물 사서 내가 바로 들어가서 대출 받아서 살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대출을 쪼이면서 그러니까 앞서 했던 얘기 연장선이에요. 네, 필수요자들이 그렇게 그냥 미리 전세 껴놓고 사놓고 나중에 대출이 좀 완화되거나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들어가겠다. 내가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시점 가격보다 지금이 싸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새끼고 사놓는 형태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정책의 영향이 이런 식으로 그냥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정책의 대출을 규제하는 영향이 결국은 이제 갭 투자로 집 사라. 그러니까 이게 갭 투자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 지금 뭐 댓글에서도 보면 이게 무슨 갭 투자냐라고 했는데 그 갭 투자란 말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자꾸 이걸 갭 투자라고 쓰니까 갭 투자로 되는 건데 과거의 갭 투자는 진짜 말 그대로 무피 투자 이런 얘기처럼 전세가 3억인데 매매가 3억 2천, 2천 갭으로 산다, 사놓는다. 그러니까 막 실입주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2천 띄기로 10개 사놓을 수 있어. 뭐 그럼 2억이면 10채 뭐 이런 식의 어떤 초기적인 성격에 맞물려가지고 얘기하던 게 갭 투자고 그런 투자에 그냥 명명을 해서 갭 투자, 갭 갖고 들어간다고 해서 갭 투자라고 명명이 돼서 이번 장에서 많이 쓰였던 표현인데 네네. 이건 실수 투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갭 투자라는 실수요지. 어떤 부정적인 투자 개념이 느낌의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전세 끼고 미리 사놓는 집인 거지. 약간 표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디 법률 용어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갖 대책에도 백이약이 무효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는 불안한 시장의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남구 9월 아파트 거래 신고가 빵! 이래요. 수도권은 역대급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은행하고 부동산 12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 3.3제곱미터당 평균 시세는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8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정부의 다중 규제 등으로 거래 감소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도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 감소 속 최고가 거래 현상.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들어 8일 동안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실거래 매매 신고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포, 강북, 중구 등에서도 실거래 등록 건수가 빵!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 전체로도 73건에 불과합니다. 아직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남아있어서 신고 안 한 거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39,784건이었고요. 한 달 전과 비교해서 3.8% 늘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지만 거래 자체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가 주택담보대출 중단, 두 번째가 금리 인상, 거기에다가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호가를 시세보다 수억 원 높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실수요자들은 시세보다 더 오른 최고가 매수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 등으로 거래 활동은 소폭 감소했으나 지역별 인기단지의 최고가 거래와 전세값 상승, 매물 부족 영향 등으로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매매에는요 강서구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 그래도 매물이 부족한데 이번 달 아파트 입주 물량은 반토막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물건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달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자,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첫산 못 든 공공주택 물량 10만 5,200가구, 3기 신도시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업 승인 이후 6년 이상 첫 삽을 뜨지 못한 장기 미착공 물량도 2만 1,000여 가구가 존재하고 있고요. 수요 부족, 지자체 협의, 민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미착공된 물건도 무려 6만 7천여 가구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매물 부족 현상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크게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전세도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이 0.17%로 일주일 전과 같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를 비롯해서 수도권도 지난주에 동일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인천은 지난주 0.22%에서 이번 주 0.25%로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커진 상황입니다. 자, 서울에선 매물 부족 현상 지속 가운데 정비사업 이주수요 영향이 있는 지역과 중도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속되고 가격이 크게 오른다는데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봤더니 못 느끼겠더라고요. 거래가 안 돼서.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요즘 시장 보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생님?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내용이 맞는 거겠죠? 저도 필드에 없다 보니까 체감은 잘 안 되죠.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매물이 없고 매수자들이 살려고 하더라도 임대를 얻으려고 하더라도 좀 힘든 시기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전선에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개사무소들이 요새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아예 없대요. 그냥 올 브레이크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물건은 아예 없고 그리고 또 가격도 너무 높아서 매수자들이 달라붙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소장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월세 매물이 없어. 없어요. 네,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투자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분들은 단톡방을 통해서 특정 지역들을 엄청나게 공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서울 얘기는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어디 뭐 세력들이 들어가서 투기하고 있는 거를 네. 뭐 어떤 그런 놈들은 그런 놈들이고 그건 알아서 졸지든 말든 여기에 묶어서 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하든 말든 그러다가 망해도 지들 몫인 거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움직임은 서울 경기에서 조금 더 벗어난 지역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지금 서울 경기 지역들은 굉장히 조용하다는 얘기. 네, 같이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도 다시 빠져요. 그래요? 네. 오. 지난주부터 다시 줄었어. 주간 트래픽이. 그러니까 일간 트래픽이 300만을 넘는 모습을 보이다가 네. 8월 말에 9월 들어서 다시 소폭 조정받아서 뭐 280만, 300만, 막 320, 30만, 350만 이렇게 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0만대로 다시 또 이제 좀 약간 주춤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 가을 전세 대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일 심각한데 분위기가. 거래 가격 찍히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 매물 빵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그러니까 뭐 가격을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실거래가 찍히고 이런 거 보면 그 금액이 시세야.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국회 몇 대 국회야? 이 국회랑 네. 그 전에랑 아주 이 나라에서 시장을 없애버렸잖아. 매물이 없앴다는 얘기가 시장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 역사에 5점을 남겼다고 생각하세요. 매물도 없애버리고 그게 왜 우리 탓이냐? 정책 탓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 네. 옛날에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매물이 부족한 게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란 말도 되게 하기 어려워졌어. 왜냐면 그 시절만 하더라도 정책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멍들을 정책으로 계속 막았잖아. 추가적으로 그렇죠. 계속 막았잖아.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그 다음에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길들을 다 막았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가던 애들, 분양이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을 나중 단계에서 막았고, 분양가 규제하면서 네. 사업 추진 동력을 막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시 하겠다라고 해서 틀어가지고 도시공공 주택 복합 사업이니 하고 있지만, 그건 방향이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정책적으로 매물이 급감하게 만든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 그렇죠. 예. 그리고 전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임대 매물이 없어지게 만든 거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가장 큰 이유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재야. 인재. 인재야. 정책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 동조한 사람들, 그 권력을 쥔 사람들, 권력을 쥐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책임을 지. 인재야, 인재. 이제 뭐 어떻게든 결과가 보이겠죠. 자, 중요한 거는요. 올가을에 이사 가셔야 되는 전세 세입자 분들이 이제 가을이 도래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만 이제 추석을 기점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또 느껴지게 되는데요. 가을 전세 시장이 심각한 상황이죠.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서 오늘 전세자금 대출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같이 더불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가을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시장이 이런 상황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빠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일을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현명한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크게 4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쭉 나눠봤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죠. 네. 근데 부동산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항은 없었어요. 그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을 특정한 이슈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도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요새 날씨가 선선해서 운동하기 좋더라고요. 같이 걷자 뭐 이런 것도 하던데, 운동도 같이 하시면서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운동 안 해. 그러니까 병행하면서 수분하고 근육만 빼면 돼. 인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올가을에 지금 뭐 거리두기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또 이동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무튼 밖에 날씨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네. 많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집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 나가셔서 좀 공기도 쐬시고 기분 전환도 하시고 하시면 마음이 좀 더 여유롭고 풍족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